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그 이슈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출산율 꼴찌인 한국에서 이것은 불티나게 팔려 라는 소제목이 지어봤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요, 0.72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가 두 명이 만나잖아요. 두 명이 만나서 자녀 한 명을 낳으면 합계 출산율 1인데 이게 1이 안 되는 거죠. 두 명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으니까 지금 인구가 그래서 급속도로 감소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 출산율. 유모차보다, 그러니까 아이를 끄는 유모차보다 오히려 개를 끄는 또는 고양이를 끄는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외신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아기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한국의 반려견 수는 2018년에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금 사상 최대치의 한국의 이 반려동물 수를 기록하고 있다 라면서 한국의 소위 그 개유모차, 개모차 열풍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그 G마켓, 한국의 그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 G마켓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반려견용 유모차, 즉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의 그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만 판매하는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한국의 펫프렌즈라는 그 쇼핑몰입니다. 이 펫프렌즈의 경우에 개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하면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4배 매출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비싼 소위 고급 프리미엄 그 개모차 브랜드 에이버기라고 있는데요. 그 에이버기의 그 프리미엄 개모차 모델은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100.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보면 한국에서 뭐 150~60만 원에 팔리니까 달러로 따지면 1,1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1,100의 개모차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요, 원래는 그 유아용 유모차도 한국에서 파는 그런 회사였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한국 사업부에서는 유아용 유모차 사업부는 다 정리하고 클로즈하고 아예 개 유모차만 판매하는 사업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은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야, 여기다 집중해, 여기 클로즈, 여기다 집중해, 개모차만 판매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든지 또는 뭐 개 집을 좀 예쁘게 꾸며준다든지 하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실태지만 한국은 좀 오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아까 말씀드렸죠. 0.72명으로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은커녕 한 명도 안 되는 0.72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인구가 감소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국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을 생각은 하기는커녕 아예 개모차를 사서 개나 열심히 키우는 그런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보다는 그저 그냥 편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식당, 또 이제 거리 등에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개가 탄 유모차, 소위 개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은 이제는 훨씬 더 흔한 풍경이 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한국의 그 20살에서 49살 사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뭐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살에서 뭐 49살로 봤을 때 20살에서 49살 사이 남녀 10명 가운데 4명은요 출산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과 남성들이 답이 좀 다른데, 여성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라는 게 14%, 또는 자녀를 돌봄 또는 양육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3%, 또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방금 전에 그 내용과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1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힘든 한국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그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교육적인 면이든 그게 거의 한 25%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근데 이게 이제 여성들의 대답이었고, 남성들의 경우는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고용 상태나 직업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의 이제 고용 문제나 이런 것, 또는 직업 이런 게, 회사에서의 어떤 스테러스 이런 게 좀 불안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8%. 또는 앞서 여성분들이 얘기한 대답과 같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게 이제 16%. 그리고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이제 17%가 그랬죠. 남자들은 한 10%. 이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교차되는 그런 답변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의 불안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자,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들 다들 안 키운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부 다 개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부펀드? 그게 뭐야?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시장의 어떤 공정성, 왜냐하면 나라가 운영하는 그런 펀드로 돈을 불리는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세계 각국이 이 국부펀드 설립에 좀 비판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도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부펀드의 비판적인 분위기였던 미국의 기조가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부펀드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라가, 즉 국가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국부펀드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나 기금을 국부펀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운용을 해서 돈을 불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에 나라가 뛰어들어서 같이 거기서 경쟁하는 거는 불공정하잖아.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좀 보호주의라고 하나요? 이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비판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도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식 용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라고 합니다. Sovereign Wealth Fund. 사버린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나라가 통치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웰스 펀드, 그 자산 펀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국부 펀드라는 것은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부 펀드의 목적은요, 국가의 자금을 운용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나라의 돈을 이만큼 갖고 이걸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방 와닿으시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국채라는 게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잖아. 근데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국채는 이제 나라에서 그냥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만은, 국부펀드는 나라가 직접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라서 이제 채권과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한국도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한국인데, 한국의 국민연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한국 정부는 그 연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통해서 연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금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여기저기 투자해서 불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까먹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두세 배 따블 치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 어딥니까? 실리콘밸리에도 한국의 그 국민연금
사무실까지 열었어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돈을 불리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놓고 불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한국국민연금의 실리콘밸리 사무실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도.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설립된 그 국부펀드가 세계 무역이나 투자 시장을 좀 왜곡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바뀌는 거죠. 왜? 이제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해서 그런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좀 가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죠. 이 바이든 현 행정부의 그 입장 변화가 최근에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에 대한 그 미국의 접근 방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선거 유세 때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소위 그 카드로서 꺼내든 그런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뉴욕의 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했을 때도 이 내용을 좀 언급했습니다. 국부펀드가 최첨단 제조의 허브 또는 첨단 방위 역량 또는 최첨단 의료 연구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해야 한다. 라면서 국부펀드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런 걸 지지할 입장이라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뭐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부펀드 설립이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 하에서는 비관론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의견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부펀드 기금이 현직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점에서 기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뭐 지금 빚더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좀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돌려? 아니 빚을 갚아도 시원찮은데 이걸 뭐 돈 불린다고 돌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현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건 뭐 꼭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국부펀드가 나라에 돈이 기금이 있으면 이걸 현직으로서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 발동이 됐던 뭐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이 재선하는데 또는 자기 집권당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걸 뭐 돈을 빼다가 내 선거 유세, 선거 기금으로 집어넣는,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걸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 돈을 사용해서. 내가 인기 끌 수 있는 그런 걸. 근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소위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 거기까지만 좀 오늘은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3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1조 달러의 자산가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돈 많은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밀리어네어라고 그러죠. 백만장자. 근데 솔직히 요즘은 100만 달러 갖고 있어봐야 뭐 할 것도 없어요. 웬만큼 집 하나 갖고 있으면 다 100만 불이 넘는데 백만장자라는 게 지금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 그 어떤 용어, 뭐 고유명사가 돼버렸지 실질적으로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있어봐야 뭐 부자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아닌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요즘은 한 1000만장자 정도는 돼야 돈 좀 있구나 뭐 요 정도 생각하는데 백만장자는 뭐 명함도 못 꺼내죠. 그런데요, 1000만장자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억만장자도 사실 여러 나왔습니다. 억만장자. 그런데 지금 조만장자는 없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은 없는데 3년이 지나면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자산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자,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업체 인포마 커넥트라는 회사는요, 얼마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머스크의 재산이 쭉 지금까지 보니까 연평균 110%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여기같이 추정을 했습니다.
연평균 110%면 아니 그 어떻게 3년 만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복리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의 110%, 또 그거의 110%, 또 그거의 110% 이런 식으로. 자,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옛날엔 트위터라고 했지만 지금은 X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지금 현재 순자산은 2,510억 달러, 2,510억 달러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최대의 갑부인 것만은 사실인데, 요게 이제 2027년까지 가면 이게 4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1조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 모든 산업이 거의 아다니 그룹 산하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니까 가능하지 미국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 이분이 이제 연간 자산 증가율이 이분도 한 120% 정도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는 총 자산 액수는 적지만,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7년에 1조 달러, 요분이 이제 그 다음해인 2028년에 1조 달러, 즉 조만장자 자리에 올라갈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또 누구냐?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주가 작년,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몇백 % 막 올라갔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이 사람은 이제 대만 사람인데, 젠슨 황도 2028년 되면 아다니 그룹 회장과 함께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점은요, 대대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적인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정 부분 그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머스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격언 이런 것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대단하다라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가 좀 이루어낸 그런 부분, 팩트 자체는 제가 뭐 충분히 리스펙트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좋아하는 어떤 격언 이런 걸 보면 좀 우리가 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좋아하는 격언이랄까, 또는 그가 한 말 중에 우리도 한번 좀 기억해 놓을 만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좀 이 시간에 몇 개만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사람인 그 헨리 포드잖아요. 그 헨리 포드 회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값싸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한참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봐, 말 타고 다니면 되는데 저런 걸 왜 힘들게 뚝딱뚝딱 만들어?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빨라. 이건 기름 뭘 갖다 넣어야 된다며. 이런 걸 뭐하러 만들어? 이 말 타고 다니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다 이런 걸 왜 만드냐고 다 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매번 그런 얘기를 듣고도 헨리 포드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의 후손에는 결국은 말이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공학적인 걸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면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그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 이걸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리스펙트 한다라고 헨리 포드를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자동차 회사 소유주잖아요.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내가 여기서 저기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저거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물건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저는 참 크게 닿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제품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설명서가 필요한 그런 제품은 필요 없다. 설명서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제품이 충분히 고객 위주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쉽게 보면 이거죠. 제품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심플해야 하고, 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의 신념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의 말입니다. 그 테슬라도 사실은 저는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실망해서 너무 심플한 거예요.
뭐 심플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심플하니까 조금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던데 여하튼 그 심플하지만 기능이 사실은 많죠.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많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제 심플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또한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알 때, 또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이유를 확실하게 알 때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즐겁게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그저 그냥 뭐 오늘 해야 하는 일이니까, 오늘 출근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억지로 그럼 뭐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억지로 그냥 해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일을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표 의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뭐 목표 의식을 가지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일이 즐겁고 또 성취율도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머스크의 신념의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은 그런데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each other, 우리는 서로가 아닌 별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로켓을 쏴대면서, 로켓이라는 건 이제 사실 뭐 미사일 같은 걸 말하죠. 뭐 중동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미사일 쏘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로켓을 쏴대면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로켓을 우주로 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뭐 그의 인성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죠. 저도 기본적으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뭐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의 그 열정만큼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건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의 신념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변화. 참, 이 변화 얘기하니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변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인데요.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의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뭐 국제적인 대회인데 그게 이제 각 나라에서 열리잖아요. 각 나라 대표를 뽑기 위해서. 자,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회가 한국 그 최초로 하나의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나이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나이 제한. 이거 밑으로 철폐한 게 아니라 위로 철폐했습니다. 이제는 뭐 18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22살이든 29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다. 나이 철폐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미인 대회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그 나이 철폐됐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바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올해 82살. 82세의 최고령 참가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최순화님. 최순화 씨가 이 대회에 참여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롭다는 생각입니다. 세계대회에 내보낼 대한민국 최고 미인을 선발하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조직위원회는요, 최근에 이제 예선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대회 예선에 이 82세의 최고령 참가자가 도전장을 냈고 또 모녀, 그 딸도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 딸도 같이, 모녀가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층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 직업군, 뭐 이렇게, 뭐 연령대를 예를 든다면 1943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엄마 나이도 훨씬 지나서 약간 살짝 할머니 나이가 되죠. 1943년부터 2000년생 40년 나이가 차니까 할머니 뻘부터 손녀 뻘까지 줄차려서 더욱 주목받는 그런 예선전을 펼쳤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제 올해 대회부터는 참가 연령층 제한 폐지는 물론 참여자의 키, 몸무게 이런 제한도 다 버리겠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이하, 키는 얼마 이상, 몸무게는 얼마 이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해져 있는 어떤 인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을 뽑는데 이런 숫자 갖고 제한을 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늦게나마 올해 이게 깨진 겁니다. 나이 폐지, 키 폐지, 작아도 되고 너무 커도 되고, 몸무게 폐지, 조금 통통해도 되고, 이런 제한이 사라져서 다양한 여성들이 자신의 그 내면적인 외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되면은 세계적으로 그 가장 유명한 미인 대회 중에 하나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모여서 경연을 벌이는 대회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대회 중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쭉 치러지죠. 그리고 대회가 쭉 치러지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 그동안 어떤 걸 느꼈습니까? 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대회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뭘 느꼈습니까?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주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스토리에 따라서 이 80세 고령 참가자가 트로피를 거머쥘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올해는 됐다라는 것이죠. 자, 본선은요, 이달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선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본선에 올라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달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선, 그 최종 결과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스토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편안하게 안주하기보다는 작은 뭐 변화를 통해서라도 좀 신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스토리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유럽 투어 루트 개척자 박평식 대표가 직접 가보고 만든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만의 알찬 일정 그리고 초특급 호텔 식사는 환상의 유럽 여행을 보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서유럽 5개국 11일 일정과 유럽 여행의 진수 바이킹의 후예를 만나는 북유럽 4개국도 아주만이 특별합니다.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